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코로나 관련 지원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해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슴 뻥 뚫리고 속 시원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3가지 철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차등 정책입니다. 명백한 세금 낭비다, 혈세가 왜 그들에게 투입이 되느냐라는 소리가 나오면서까지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감염병 치료비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에도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민에게 치료비를 무상 제공해 주지만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부가 비용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싱가포르이 외국인 치료비 자가 부담하기로 발표한 정책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의 추세가 이러하니 우리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의료 기반 시설 자체가 싱가포르가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선진국 사례를 핑계로 외국인에게 치료비 전액 자비 처리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치료비 금액마저도 싱가포르가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민들에게 베트남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차 코로나 발병에 감염된 영국 조종사가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도달하자 치료 과정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회복 중 앉아서 일어나 걷는다거나 몸을 움직인다는 변화를 보이면 기자들이 자주 출입하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인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베트남 의료시설이 외국인도 살려낼 만큼 뛰어나다고 자화자찬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리고 많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졌다며 자국 의료기술에 신뢰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엔 영국 조종사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경우이지만 만일 지난 6월 격리비용 300만 원을 내고 오라고 했던 베트남 정부 말을 믿고 그대로 갔다가 혹시라도 이러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웬만한 집 한 채는 그냥 날아가게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조종사 입원 사례를 통해 엄청난 치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언론에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2차 발병이 시작된 다낭시에 있던 교민들 또한 전 세계를 빌려 서둘러 다낭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베트남 의료시설 및 기본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코로나 감염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치료 비용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으며 부랴부랴 짐을 싸고 다낭에서 한국으로 철수한 것이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실제 당시 교민 단톡방을 중심으로 격리 치료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그러한 소문을 더 사실로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들과 해외에서 확진된 후 한국에 들어오는 악용 사례를 근거로 현재 한국 정부는 개정된 감염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입국된 외국인 확진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치료비를 차등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은 치료비 전액 지원이 되며 일본, 대만 등 17개국은 치료비 조건부 지원이 적용되지만 베트남 등 8개국은 외국인 지원이 전혀 없어 치료비를 자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이러한 조치는 한국인을 무료로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 명단 제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며 대한민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특히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시설 격리 시에는 기본 생활비까지도 제공할 정도였지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추후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만 지원한다고 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발표하자 긴급생활지원금을 달라며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들에게는 분명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자가 격리시키면 무단 이탈하여 돈 벌기 위해 도망간다거나 유일하게 정부 격리시설에서도 도망간 베트남인들 질병본부의 허위로 테스트 결과까지 제출하여 방역에 혼선을 주는 행위들, 대한민국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듯한 수많은 외국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현재 이들의 요청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전혀 얻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방역 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이 정책 또한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외국인 확진자들은 방역 당국의 격리 명령과 각종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감염 예방을 위하여 내린 특단의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례는 이러한 특단을 실행시킨 기폭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트남 계절 근로자 입국 금지 조치, 베트남 요리사 비자 제한 조치, 이번 외국인 확진자 방역 위반 시 치료비 자가 부담 등 최근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부 또한 국내 방역을 위하여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를 지속적으로 내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국인 대상으로 일부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 강간, 성폭력, 살인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반대로 그들로 인하여 일부 3D 업종에서의 인력 수급이 이뤄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유기적인 관계를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은 바로 그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내고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만일 그들이 마치 권리인 마냥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마치 이번 정부 정책처럼 그 누구에게서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프랑스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 대의학과 명의의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영국 매체 더선이 13일 단독 보도했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 그리고 유럽에선 독일의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에 주목했다. 바로 반려한 배추나 양배추를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이었다. 두 나라는 식생활에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은 김치, 독일은 사워크라우트를 먹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발효한 배추는 ACE, 네이시노소이신 연후원 효소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ACE는 사람 세포막에 있는 효소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 ACE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침투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배추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치가 일종의 ACE 천연 억제제란 의미다. 연구진은 식생활, 이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근거로 스위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임상변환 알레르기에 실렸다. 같은 스위스인데도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선 독일식 김치인 사워크라우트를 먹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의미다. 장 부스케 교수는 이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건 코로나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스케 교수 역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양배추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호흡기 알레르기 분야의 석학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세계만성호흡기 질환 퇴치연맹 회장을 지냈다. 연구진은 또 그리스, 불가리아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덜 입은 것은 요거트와 같은 발효음료수를 즐겨 먹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효음료수 역시 발효한 배추처럼 에이스이니아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부스케 교수는 발효 배추와 요거트가 일종의 천연 바이러스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JD 데이 영국 시필드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다. 우리는 코로나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면서 100일 모인구 데이터로부터 관찰된 상관관계는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앞서 2002 물결 2003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했을 당시 유독 한국이 피해를 덜 입은 이유가 김치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김치 수출이 크게 늘기도 했다. 실제로 사실 유행이 지난 후 국내 연구진이 김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은호 박사팀이 김치 추출물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형성을 현저히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RNA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백신, 한국은 치료제,
이딴 낭보, 코로나 물리칠까 미국 복권 당국이 올여름이 끝날 무렵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혈장치료제의 연내 개발을 목표로 이르면 9월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 보건복지부가 주재원 전화회의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백신 재료가 생산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3월겨 6주 이후일 것이라며 여름이 끝날 즈음에는 활발히 제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제약업체들과 협력해 제조시설을 갖췄고 원료 물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말까지 3억 명 분량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박스에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백신 개발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이달 말 인체 임상시험 후기 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실험용 백신 2종은 이날 미 식품의약국 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미 정부는 이들 백신에 대한 각종 승인 절차를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두 업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말까지 1억 분량의 복용분을 제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쯤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될지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킹스 칼리지 런던 KCL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전했다. 백신의 유효기간도와 비슷해 한 번 접종으로는 면역 효과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목표 시점을 내년 연말로 잡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부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놓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이상으로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며 내년이 가기 전에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GC60자는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을 위한 제재를 주중 생산하기로 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GC60자는 복권 당국과 협의하에 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임상일상을 생략하고 약효를 확인하는 이상에 들어간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사의 혈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GC60자는 8월 전 임상에 돌입해 이르면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도 이르면 오는 16일 임상 1상에 들어간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시작해 지난달 동물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는 총 94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 인구 세기 말의 반토막, 경제 순위는 21호 하락. 21세기가 끝나갈 무렵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그 여파로 경제적 위상도 위축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산업보건계랑 분석연구소 연구진은 15일 영국의학지 랜시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크리스토퍼 머리아이 HM 소장이 이끈 연구진은 2100년 세계 인구 규모를 유엔의 추정치보다 20억 명 적은 88억 명으로 예상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1950년 이래로 매년 일물결이 %씩 증가해온 전 세계 인구는 2064년 97억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이 아시아와 유럽 23개국에서는 그 무렵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진의 시나리오 속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267만 명에서 2100년 2678만 명으로 반토막 난다. 북한도 같은 기간 2572만 명에서 1298만 명으로 준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017년 14억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80년 뒤 7억 3,100만 명으로 축소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봤다. 모든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7년 2억 600만 명에서 2100년 7억 9천만 명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머리 소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겠지만 노동력이 줄고 인구 구조가 옆피라미드로 변하는 아프리카 밖 대부분 나라의 경제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유연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30년, 2050년, 2100년 각각 85억 명, 97억 명, 109억 명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추산했는데 유엔과 IHME의 추정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1.8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지만 IHME는 여성이 연애 출산보다 적은 1.5명 미만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 통상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는 23억 7천만 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5세 미만 아동은 2017년 6억 8,100만 명에서 2100년 4억 100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1억 4천만 명에서 8억 6,600만 명으로 증가해 80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2배 많아진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노동자와 납세자 규모가 쪼그라들면 해당 국가는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예컨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9억 5천만 명에서 3억 5천만 명으로 감소하고 인도도 7억 6,200만 명에서 5억 7,800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나이지리아는 8,600만 명에서 4억 5천만 명으로 확대된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2050년 미국의 GDP를 추월했다가 반세기 후 다시 위로 떨어지고 현재 28위에 머무는 나이지리아의 순위는 9위로 상승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국의 GDP 순위에도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4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2030년과 2050년 각각 15위에 머물다가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연구진은 보았다. MC 편집장 리처드 호터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정학적 힘이 급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인도, 나이지리아